때 미술 시작하면서 제가 예민해진 사이 틀어진 친구들한테도 말은 못했지만 정말로 미안했어요. 근데 재수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참담했거든요. 미술 실기만 하다 굳어버린 머리는 어떡하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등. 그런데 요즘은요, 오히려 재수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하지 않았더라면 작년에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EBS와 봄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순수 미술 계열로 갔다고 해도 저 반수하로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남한테 피해주고 못 사는 성격인데 순수 미술 중에 제가 하는 게 돈이, 특히 재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되려고 하는 부모님 보며 학교 적응 못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비록 웹상이지만 여러 좋은 분들을 통해 힘도 내고 성적도 많이 올리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는 꼭 대학에 붙어서 아빠와 담임 선생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겠어요. 원래 아시던 분이었대요. 2012년 7월 14일 장혜진 학생, 음악 추천은 정유민 학생, 별의 비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 아이고, 또 들렸네요. 네, 수능 완성 영치를 맡은 박봉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서 저 여기서 제일 와닿았던 이 수강후기를 소개하기로 결심했던 딱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여기예요. 뭐냐면 요즘은 오히려 재수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이 부분 있죠.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다시 도전을 하면서 이 선택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것을 그걸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학생은 정말이지 처음 봤습니다.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작년과는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통 일상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혜진이는 재수하기 정말 잘했다. 안 그랬으면 미술하면서 부모님 등골도 휘었을 테고 또 재수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재수하기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고3 학생들이 아닌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정말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뒤처져서 한 번 더 도전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시기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얼마만큼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때의 경험은 나중에 두고두고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힘들어하고 이러지만 마시고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습니까? 참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쓰기에 굉장히 아깝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한테만큼은 그런 생각 없이 막 물심양면으로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 진짜. 저도 안 나와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꼭 보탬이 되는 시기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4단원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요. 16 국제사회 발달 16번째 테마의 문제 찜꽁 해준 학생들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와랑. 1번 문제는 통계학과 13학번 박진영. 3번 문제는요, 대한항공, 꼭 대한항공이네요. 방긋방긋, 승무원 조현정. 4번은 남자 간호사, 전영민. 6번은 성균관대학교 13학번 영문학과 장여진. 7번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신지혜. 8번은요, 이름을 꼭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 정경대학 13학번의 자유로운 영혼 학생. 네, 이렇게 찜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하고 남겨진 문제 풀고 그리고 4단원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주제가 헌법재판소였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5가지 있었습니다. 그 5가지 권한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각각 5가지 권한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등의 청구 주체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은 국민이 청구한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제청한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소원에 두 가지가 있는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국민이 신청해서 법원에. 왜냐하면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법원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이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여주면 국민이 직접 갑니다. 그럼 헌법소원이 되고 그때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 심사형의 헌법소원이다.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도 풀었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더 보고요. 지방자치 많이 봤던 부분들이니까 그 지방자치 정리하고요. 그리고 4단원 가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104쪽의 6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게 SNS네요. SNS를 이렇게 풀어서 말하니까 사회관계망 서비스군요.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여러분 위헌, 그 다음에 합헌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한정위헌은 처음 들어보셨죠. 한정위헌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정위헌은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없어지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한정위헌입니다.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에 따라서 선관위가 배포한 SNS에 대한 선거법 적용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법을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들을 해석하려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이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도 규제할 수 있고요. 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디 있죠? 예, 선거운동을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적 표현을 제어하면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봉쇄되어서 정당 정치의 기반이 약화된다. 지금 인신공격이나 비방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SNS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는데 이미 인신공격, 비방 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오히려 이걸 막으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010년 6월 2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SNS 단속 방침을 밝히자 144명의 국민청구인단이 SNS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고요.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헌법재판소의 장은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맞죠 여러분? 계속 국회 부분 할 때도 그리고 행정부 부분 할 때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맞아요. 2번 니은은 SNS 인터넷은 아니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양방향의 의사소통,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3번 디귿에서 여러분 2010년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4명의 대표를 뽑았다. 이건 맞나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지방선거 우리 예전에 한 거 복습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방선거 할 때 광역자치단체 뽑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뽑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행정 대표하는 장을 뽑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고요. 그리고 의회, 지방의회를 뽑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역시 기초자치단체 장을 뽑고 의회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 지역구, 전국구, 비례대표, 지역구랑 비례대표로 하듯이 똑같이 광역도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해서 좋아하는 후보의 한 표, 좋아하는 정당의 한 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회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모두 여기 한 표, 여기 한 표, 여기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모두 6? 네,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 동시지방선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특별자치단체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광역 기준으로 해서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그래서 여기 한 표, 여기 한 표. 해서 모두 몇 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 8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 4명이다 라고 한 거 틀렸죠. 그렇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리을이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144명의 국민 청구인단이 국민이 청구했어요. 헌법소원. 이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예, 방금 전에 게 정답이네요. 여기 맞죠? 왜요? 여기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제기했대잖아요. 자유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일반 국민이 미음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이제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합니다. 왜 변호사를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냐면 이게 막 무슨 강제하고 막 일부러 막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저도 그래요. 경찰이 부르기만 해도 털려요. 그렇죠. 이 법이나 이 사법, 경찰, 막 이런 데 앞에 가면 사람들이 위압감이 쫙 들죠. 그래요. 선생님이 법과 정치를 가르쳤잖아요. 2010년에. 그래도 막 실제 현실에 나가서 하면 막상 제 힘으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법이라는 것을 잘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은 이 법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증거 제시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늘 재판이 사실과 다른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사법부를 신뢰할 수도 없게 되고 재판의 공정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모두 국민의 정말 그 권리 보장과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로 넘어가는데요. 지방자치 우리 교재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주 자주 봤던 내용들이니까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사물을 보는 것 했습니다. 지방자치하면 참여이기에 확대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권력 분립의 원리 실현이라고 했는데 수직적, 수평적. 수직적.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력 집중 방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직적 권력 분립을 실현한다는 의의가 있죠. 수직적 권력 분립. 그리고 복지를 증진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니까. 근데 여러분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하나 알아두세요. 단점은 뭐냐면 이 지방자치가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도 있죠. 그 지역의 이해관계에 맞는 전체 국익보다는 그런 정책을 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형태를 볼게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여러분 이건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방자치할 때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거기다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를 해석하면 그 형태는 주민자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단체자치 형태를 갖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 나라의 지방자치가 꼭 주민자치만 또는 꼭 단체자치만 이러지는 않고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보면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측면도 있고 중앙정부의 독립적인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일을 꾸려간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봤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우리 선거 파트 할 때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같은데 그리고 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보통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그 아래 속하는 시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보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의회는 의결기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이 됩니다. 마치 중앙정부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존재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써보면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요. 그 밑에 명령이 있고요. 그 밑에 조례가 있고요. 그 밑에 규칙이 있고요. 명령, 조례, 규칙.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두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여기 두 가지는 지방정부에서. 그럼 보세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죠.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조례가 여기에 위배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례는 여기 보세요. 조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률이나 명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의 확정 뭐 이런 걸 하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위에 법령과 그 위에 조례, 그 위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두 문제입니다. 민주 보세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일부 제시한 것입니다.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지방자치, 광역, 그리고 기초. 아시죠? 우리가 주소를 쓸 때 앞에 있는 거. 경기도, 그리고 구리시. 앞에 있는 게 광역이고요. 뒤에 주소를 쓰는 게 기초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요. 선생님, 서울시, 송파구. 이렇게. 여기는 서울시, 광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광역과 기초의 구분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장과 의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문제 풀이해 가볼게요. 기억, 특별시, 광역시, 도는 기억에 포함된다. 맞죠, 여러분? 주소 쓸 때 제일 앞에 쓰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 어디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선 유무효에 관한 소송. 3심제입니까? 3심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소송은 1심제죠.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틀렸네요. 디귿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었고, 선거는요. 선거 기억해보세요. 민주. 중대선거구제.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기초의회의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이게 특이하니까 꼭 알아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광역의회도 중앙국회와 똑같은 축소판인데 여기 기초의회만 중대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나라 기초의회 2등에서 4등까지 뽑아요. 보통 어떤 지역은 2등까지 뽑고 어떤 지역은 4등까지 뽑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중선거구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중대선거구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격이 똑같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구성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디귿 기초의회의 구성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죠. 지방선거 해서 여기 우리가 다 직접 선거. 맞죠?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태우기 보세요. 가나에 근거한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여기 내용 정도는 좀 이제 기억을 해둡시다. 이 문제를 조금 강조할게요. 지방자치 부분에서. 이 법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 바로 이게 바로 이 제도의 내용입니다. 주민 참여 방법 중에 이거. 뭐냐면 이게 바로 주민투표죠. 주민투표는 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할지 말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한테. 그래서 이게 주민투표제도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리고 주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법은 주민 소환이네요. 주민 소환. 소환이에요. 소환. 일로와. 저도 뭐냐면 일로와. 뭐죠? 예, 선출직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일로와. 그래가지고 보시면 투표 청구권자 청구 요건 절차 효력에 관해서 규정한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두 가지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은 지방 수준의 직접 민주정치 제도죠.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면 국가 수준의 직접 민주정치 제도 뭐 있어요? 국가 수준. 이거 뭘로 바꾸면 돼요? 국민투표, 국민소환. 이게 대의제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거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를 넣어서 혼합 1단원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해 가볼게요. 기억, 가는 이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갔어요. 태우기 이거 맞을까요? 네, 이거 틀렸겠죠. 이렇게 나오면 사실 만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고 생각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나와 같은 이 주민소환과 같은 방식의 참여는 중앙정치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여러분, 지방 수준에서는 주민이라는 말을 붙이고 이게 중앙 수준, 국가 수준으로 가게 되면 국민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면 국민소환이네요. 국민소환제도 있어요, 없어요? 일단 어디서 배웠잖아요. 없다고 했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를 구성하는 거기 권력기관에 대해서 소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택되고 있지 않죠. 디귿 보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모두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주민소환. 왜요? 여기 다 지방 수준의 여기 대상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리을, 가나 모두 직접 민주정치적 참여 방법이다. 그렇죠?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입니다. 지방 수준에서 맞는 얘기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태우기 이 문제는 1단원에서 배웠던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부분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3단원에서 쭉 오면서요. 제일 앞에서 기본권 파트, 헌법의 기본 원리 배웠던 부분 생각나세요? 이게 쭉 흐름으로 큰 테두리부터 생각나야 됩니다. 국회, 그렇죠. 그러면서 국회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행정부를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렇게 가지치기 했죠.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러면서 지방자치까지 오면서 3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3단원 내용들,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아요. 시험 전에 확실히 암기한다. 시험 직전에 확실히 암기한다. 꼭 당부드립니다. 이제 4단원입니다. 여러분 4단원 가면 힘이 빠지나요? 네, 4단원의 내용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3단원이나 2단원 선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데도 4단원의 문제의 정답률이 늘 낮았던 것은 여기를 대충 봐서 그렇죠. 이 말 진짜 많이 쓰네요.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뒤에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4단원은요 정말 분명해요. 더 분명해요. 출제되는 것들이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위주로 확실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 4단원의 지금 제 처음에 16번째 테마 국제사회 발달 이 부분에서는 국제사회의 발달과 특징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 주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발달은 역사적인 순서가 되는 거고요. 역사적인 순서가 되고 저기요 여러분 일반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이 선택한 학생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은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 머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이유로 일반 사회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특히 취약한 것이 물론 역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역사는 암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특히 취약한 것이 이 우리들이 암기를 너무 싫어해서 이 역사적 과정 몇 개 안 나와요. 몇 개 안 나오는데도 되게 약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사회 발달, 이 역사적 과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뒤에 국제사회 변화, 여기서 또 한 번 역사적 과정 나와요. 그리고 외교, 이렇게 해서 역사적 과정이 몇 개 나옵니다. 그 부분은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 특징. 그러면서 국제사회 특징 보면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죠.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데 갈등을 주로 바라보는 관점이 현실주의고요. 협력을 주로 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주체. 지금 초국가적 행위체만 썼는데 뭐 국가도 있고요. 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4단원 국제정치 파트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국제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하게 된 거지? 역사적인 거 하나.
그리고 국제사회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데 그것들을 각각 강조하는 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다. 라는 것. 그 다음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 이렇게입니다. 국제사회의 발달에 관한 역사적 과정, 이상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행위 주체. 세 가지가 됐네요. 다시요. 네. 국제사회 발달에 관한 역사적 과정, 그리고 이상주의, 현실주의, 행위 주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적 과정부터 여기 국제사회의 특징에 관련된 부분들은 개념 정리를 따로 안 하고요. 문제풀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 문제를 연달아 보면서 국제사회 발달, 그리고 역사적 과정, 발달하는 역사적 과정, 그리고 특징 말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잘 나와서 그림을 안 그린다고 한 거예요. 진영이 보세요. 여기 문제를 딱 보세요. 국제사회의 발달 과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건 딱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밖에 없어요. 3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유럽을 한번 보면요. 중세 유럽을 보면 이 종교 중심의, 그래서 교황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걸 다 잘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어떤 황제가 왕이 교황 앞에 가서 며칠씩 막 무릎 꿇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중세 유럽은 어떤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막 이렇게 진행되던 사회가 아니라 그때만 해도 교황 중심의 유럽 전체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국가의 개념이 희박했어요. 주권 국가의 개념이 희박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국제사회가 발달하게 돼요. 국제사회랑 국가의 개념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국제사회의 뜻이 뭔데요? 국가들 간의 어떤 관계가 막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게 국제사회니까 국제사회가 발달하려면 국가부터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국가부터. 그런데 이 국가라는 것이 중세 유럽 이때만 해도 그 국가의 개념이 희박했다가 이제 30년 전쟁 이후로 해서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권 국가가. 이 30년 전쟁, 종교전쟁이잖아요. 종교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막 독립을 하고 우리는 신교를 믿어. 그러면서 네덜란드 막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막 독립해요. 영토도 분명하게 이렇게 딱딱딱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주권과 영토 개념이 아주 분명해진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시기에 국제사회가 형성되어 간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시기에 와보세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기술이 막 발전하죠. 그래서 막 상품도 막 생산해냅니다. 막 상품이 넘쳐요. 얼른 갖다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등장하고 이 국가들이 전 세계로 막 상품 판매 시장은 없는지 뻗어나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막 원료를 막 가지고 오고 막 전 세계로 막 왔다 갔다 하죠. 어때요? 제국주의 이때부터. 그 유럽에서 이 국제사회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거죠. 국제사회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선생님이 2010년에 탐스런 정치할 때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부터 막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세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 경제공황과 그리고 또 전체주의 국가들의 등장으로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사실 안 나와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실 건 뭐냐면 중세 유럽 이전에는 국가의 개념이 희박해서 국제사회라는 것도 형성되지 못하다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주권 국가의 개념이 등장했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고 산업혁명 계기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 국제사회 개념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럼 이게 뭐예요? 전 세계가 세계대전을 한 거죠? 막 서로 이게 뭐야? 막 서로 막 상호관계가 이게 국제사회가 발달해가는 거잖아요. 상호관계가 막 서로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많으면 그게 국제사회가 발달해가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발달해 간 거죠. 여러분 정치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1차 세계대전으로 국제연맹이 탄생했고 이게 맹해가지고 다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국제연합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가 이후에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치 체제가 형성되었다. 오케이. 어때요? 진영이?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다고 이해하고 있죠? 니은, 나에서는 국제사회의 범위가 유럽 중심으로 더욱 고착화되었다. 진영이, 이거 맞아요? 틀렸죠. 지금 제국주의 열강들이 막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디귿, 다에서는 이념 중심의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국제 관계의 변화 이 부분에서 여기 이후의 부분의 역사적 순서를 또 배우거든요. 요거 하나, 역사적 순서 하나, 여기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이후에 배우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다에서는이 아니라 라 이후입니다. 라.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리을, 다라에서는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여러분, 집단 안전 보장 체제가 바로 국제연맹이고 국제연합이죠.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적국과 그다음에 우리 협력국을 모두 다 포함해서 평화 유지를 하려는 기구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1번 문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발달, 역사적 과정을 정리를 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제 2번 그리고 5번, 2번, 3번, 5번 이렇게 보면서 국제사회의 특징을 볼게요. 보겠습니다. 여기 국제사회의 특징 문제 딱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특징. 우리 국제사회의 특징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갈등을 강조하면 현실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요. 협력을 강조하면 이상주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요. 갈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중시하는 이 현실주의적 여기 특징으로 여기 봤을 때는 국가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 협력과 이상주의에서는 국가와 대비되게 다양한 행위 주체들, 여러 행위 주체들의 활동을 여기서는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 행위 주체는 뭐가 있겠어요? 다국적 기업, 또는 국제기구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국제사회의 특징은 갈등과 협력의 측면이 다 공존하고 있고요. 갈등을 강조하는 건 현실주의의 입장이에요. 현실주의 조금 이따 또 볼 텐데 현실주의에서는 갈등하는 이유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대립,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자국의 이익. 그래서 국가라는 행위 주체를 특히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해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특징이에요. 1997년 9월 100개에 육박하는 국가들이 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들이 이미 설치한 지뢰들도 해체할 것이라는 국제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참 바람직하네요. 이 금지조약은 서명을 한 국가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대요. 국가들이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990년 미 베트남 참전 전후에 미국 인권을 위한 의사협회, 독일 국제의사협회, 프랑스 국제장애인협회, 영국의 지뢰고문단 등이 국제적인 지뢰 금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가들이 지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그 출발은 이 각각의 국가 내에 있는 어떤 시민단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 가볼게요. 지금 뭐가 보여집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협력한다. 여러 행위 주체들이 등장을 해서 협력한다 라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죠. 더 가볼게요. 그래서 1995년에는 게다가 이제 더 커져서 국제적십자사 비정부 간 국제기구가 등장했네요. 여기는 미국 내, 독일 내, 국가 내부의 행위 주체들이었는데 이제 국제적십자사라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가 참여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96년 여러 국가들에게 일반적인 지뢰 금지에 관해 의논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이제 한 국가가 나선 거죠. 네,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 나타나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협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보세요.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등 40여 개의 대인질의 주요 생산국 및 수출 국가들은 아직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 지뢰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서명 안 했어요. 왜일까요? 자국의 이익 추구. 맞죠? 갈등. 그래서 협력과 갈등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자국의 이익 추구가 나타나는 거죠. 해석되셨죠? 보겠습니다. 기억. 정부 간 국제기구가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지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조약에 서명한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런 국가 내부적인 시민단체들로부터 출발해서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어느 한 국가가 나서서 소집을 한 걸로. 그렇다면 정부 간 국제기구는 등장하지 않았죠. 정부 간 국제기구가 뭐예요? 정부들이 가입 주체가, 국가가 가입 주체가 된 그런 국제기구들. 예를 들면 UN, WTO, IMF 이런 것들 아니잖아요. 니은 국가 간에 어느 정도 공동체적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하지만 전까지 이렇게 딱 협력하는 모습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디귿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 이익이 일치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국, 한국 등의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주로 생산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치한다라는 건 또 아니죠. 리을 다양한 행위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국가 내 행위 주체, 비정부 간 국제기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서 맞네요. 그대로 읽어내시면 되죠. 다음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5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 그 다음에 보는데요.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2번 문제 찜한 학생 없죠? 지금 이 문제는 2012 수능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자. 무역 적자라는 건 뭐냐면 미국은 중국에 수출은 잘 못하는데 수입만 엄청 중국 상품 수입이 돼서 적자라는 거죠. 적자. 그래서 중국의 위해나 평가 절상을 요구했다. 선생님이 기출 플러스 강의에서는 이 평가 절상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고 2010년 두 나라 사이에 환율 전쟁이 촉발되었다. 여기 부분 보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국제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협력이에요? 갈등이에요? 갈등이죠. 두 번째, 2011년 초 중국의 국가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자 미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를 환대했어요.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경제 파트너십 구축 등과 관련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이념이 다른데 이때 으르렁거렸다가 여기는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다가 그렇습니다. 문제풀이해 가볼게요. 보겠습니다. 1번 국가의 이익보다도 이념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념이 중시되었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환대하고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갈등할 때나 이렇게 협력할 때나 다 여기 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자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 이익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협력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무엇보다 지금 중요시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으르렁댔다가 이렇게 협력했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니죠. 2번 보겠습니다. 주권 국가들의 평등한 법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여러분, 주권 국가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모습들. 여기서 지금 가장 적절한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죠. 여기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화폐의 가치를 높여라 라고 한 부분을 가지고 혹시 이렇게 얘기할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문제를 보시면 다음 사례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고 국가의 이익 증지가 관련된 갈등, 협력이 공존한다.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 둘 다 보면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여기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국가 간의 갈등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여러분 지금 갈등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경제적인 이유, 국가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5번 환율 문제는 국가의 경제이익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게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답 3번 가장 종합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거나 갈등한다 라는 것.
그래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입니다. 현정의 문제네요. 역시 다음 내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국제정치, 국제사회의 특징입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환경보호론자들이 건설 개발업자와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분쟁이 결국에는 어떤 상위의 권위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고 비록 자신들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 권위가 의회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처럼 여기네요. 국내 정치에서는 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여타의 정치 세력보다도 더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권위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뭐죠? 국내의 정치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존재한다는 거죠. 정말 내전의 상황이 아니라면 국내 내부에서 막 이렇게 전쟁 중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궁극적으로 그 위에 어떤 상위의 중앙정부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내 정치의 모습입니다. 중앙정부 상위에 어떤 강력한 결정 권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하지만 여기서부터 보세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에서는 여러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래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 이게 뭐예요? 국제정치죠. 국제정치. 국제정치에서는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궁극적으로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위에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국제정치의 특징.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유용한 조언이나 압력을 넣을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 1번. 바로 나왔죠. 현정이 맞나요?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의 기본적 주체다. 물론 이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으로 읽어내야 되겠죠. 2번,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이것도 현실주의에서 읽어낼 수 있지만 역시나 위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도덕과 이성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역시 현실주의에서 읽어낼 수 있지만 위의 특징으로는 1번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구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종합해 볼 때 정답은 1번이 되네요. 현정이한테 별로 질문도 못하고 정답을 바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국제사회가 발달해 온 그런 과정, 역사적인 과정 1번 문제를 통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문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특징, 협력과 갈등이 공존한다라는 것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 문제들은 다음 넘겨주세요. 거의 매번 출제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상주의, 현실주의죠. 현실주의는 뭐냐면 이 홉스식의 자연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홉스.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는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국의 이익을 항상 추구한다. 그래서 홉스식의 자연상태라는 말은 전쟁 상태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상주의는요. 인간은 이성적이니까 그 이성적인 인간들이 모여있는 국가도 이성적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상당히 인간이 이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 윤리, 규범이 딱 존재하고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딱 통해서 어떤 국제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딱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어때요? 되게 굉장히 이상적이죠. 실제로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해서 현실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국제법 국제기구 있지. 근데 그 국제법 국제기구도 말이야 자기네 국가의 이익이 됐을 때만 지키고 그리고 국제법 국제기구를 만들 때도 있지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강대국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반영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이에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분쟁 해결 방법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상주의는요. 이성적인 인간들이 집단 안전보장 전략. 다시 말하면 여기 범세계적 국제기구라고 했어요. 즉 예를 들면 뭐냐면 유엔과 같은 거죠. 범세계적. 그래서 이 유엔과 같은 집단 여기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 전 세계적 범세계적 국제기구 안에는 대립국가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편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맨날 으르렁대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같이 들어와서 서로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다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상호협력하면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이죠. 대표적으로 유엔입니다. 그런데 현실주의는 어떠냐면요. 무슨 소리. 분쟁을 해결하려면 내가 힘을 가져야 돼. 제가 나보다 더 힘이 세면 내가 눌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믿죠. 그래서 보면 개별적인 안전보장, 여기 차이가 나죠. 여긴 집단 안전보장이고 여긴 개별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군비를 확장해서 힘을 기르거나 내가 힘이 있어야 아무도 나를 못 치니까 힘을 기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하는 거예요. 동맹을 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 쪽과 뭐 관계가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러시아, 중국 등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땠냐면요. 여기 유럽 대륙이 있잖아요. 유럽 대륙이 있으면 여기 바깥에 영국이 있었죠. 영국이 여기서 독일이 세지려고 그러면 프랑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커지면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프랑스가 커지잖아요. 그럼 독일을 지원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 균형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력 균형 전략의 예는 뭐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상주의는 보세요. 어때요? 정말 이상적이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이상적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현실주의의 문제점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스로 군비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동맹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군비를 서로 확장하면 사실 서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 만들면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고 북한이 또 뭐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고 사실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안보 딜레마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실주의는 굉장히 자연상 전쟁 상태다라고 봤지만 사실상 상호 의존과 협력도 존재하죠. 그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국제정치 파트 계속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습해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